자, 오늘 페이지 27쪽. 자, 1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을 보니까요, 역학적 에너지.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3학년 때 가장 좀 많이 고생을 했었던 단원, 1과 에너지 파트에서 아마 역학적 에너지 부분이 좀 다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벌써 한번 학을 뛴 학생들이 있어요. 우와, 못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이제 다뤄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예전에 좀 고생을 했던 게 지금 아직까지 몸에 좀 남아있고 머릿속에 남아있다면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많은 학생들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없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과 에너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1. 자, 영어는 워크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2를 줄여서 표현을 할 때는 W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설명 그대로 보면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였을 때 물체는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일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일들은 예를 들어 어떤 육체적으로 힘을 써서 쓰는 일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하는 것들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일이고요. 너가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정신적인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것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학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힘이 존재를 해야 돼요. 힘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동 거리가 존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밑에 보면은 일을 하기 위한 조건에 힘이 작용해야 된다, 물체가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세 번째 보면은 물체에 가해진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말의 뜻은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값, 그러니까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요, 한 물체에게 힘이 가해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여 이동 거리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게 힘을 위쪽으로 가했는데 이 상태에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일을 하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일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일이 0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랬을 때 그 첫 번째가 힘이 0이에요. 힘이 0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이 0이 되는 조건이 1의 0이에요. 그러니까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에게 여러 종류의 힘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그 힘의 크기와 방향성까지 고려해서 딱 하나의 힘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을 힘의 합력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합력을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짜 힘 자체가 0이 될 때가 1의 양이 0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동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은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힘의 크기가 크더라도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이고 그 경우가 역시 1의 양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서로 간에 수직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힘이 존재하고 물체가 아무리 이동 거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일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일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1W는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에다가 그 물체의 이동 거리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힘의 단위는 뉴턴이 돼야 되고요. 그지? 이동 거리의 단위는 미터가 돼야 되죠. 따라서 1은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뉴턴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뉴턴 미터라고 하는 단위 대신에 우리가 줄여서 쓰고 있는 단위가 뭐다? 바로 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Nm의 크기를 1줄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1의 크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물체를 줄을 매달아서 끌어당기는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줄이 매달려 있는데 그 줄을 잡아당겨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체에게 줄을 매달아서 이쪽으로 힘을 주고 그 물체가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 이 상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주는 힘으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그대로 S만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1의 크기는 F 곱하기 S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물체에게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줘서 수평 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는 겁니다. 보통은 물체를 줄을 매달아서 끌어당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체가 있고, 그지? 힘을 비스듬하게 주고 그런 경우에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연 1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이제 벡터의 분해입니다. 벡터의 분해. 아마 그전 시간에 마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면서 빗면 위에 물체가 놓여있을 때 중력을 두 가지로 분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벡터량이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그런 벡터 값들을 합할 수도 있고 나눠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예를 들어 하나의 물체에게 두 종류의 힘이 서로 간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는 그 힘은 두 힘을 더한 것만큼, 그래서 F1 플러스 F2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F1이라고 하는 힘과 F2라고 하는 힘이 서로 간에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때 합력은 둘 중에 큰 힘의 방향으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만일 두 종류의 힘이 한 지점에서 서로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때 두 힘의 길이를 각각의 변의 길이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가 결과적으로 힘의 합력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과정이 바로 벡터의 합성입니다. 그러면 합할 수도 있다면 분해를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지? 특히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스듬한 하나의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예를 들어 두 가지 힘으로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두 가지의 힘으로 분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힘을 합했을 때 이 힘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힘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대각선이 이만큼의 길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대로 내가 일단 하나의 힘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요만큼의 F1이라고 하는 힘이 있을 때 그럼 나머지 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때 요만큼의 하나의 힘이 더 존재를 한다면은 이때 요 F1과 F2라고 하는 힘으로 요 합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 벡터의 합성, 그리고 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비스듬한 두 가지의 힘을 가지고 하나의 힘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도형을 그렸을 때 이 도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행사변형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각형법. 근데 삼각형법도 사실 의미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한 지점에서 F1, F2 이렇게 두 가지 힘이 존재를 한다면요. 일단 먼저 F1이라고 하는 이 힘의 끝나는 지점에서 F2를 그대로 연장을 해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까지의 직선이 결과적으로 합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위에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예를 들어 힘이 여러 개가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F1도 있고 F2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F3도 있을 때, 예전에는 평행사변형 두 번 그려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F1 그리고 F2를 연장해서 그린 다음에 그대로 F3를 그대로 요 끝나는 점에서 또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이 합력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생각하면 이거 분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F1이 끝나는 지점에서 요만큼 선을 그려주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F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힘의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와 같고 평행한 또 다른 힘이 있으면은 F1과 F2로 이 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요, 진짜 말도 안 되게끔 수많은 힘들을 만들어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많은 힘들 중에서 요 비스듬한 하나의 힘을 각각 그래프의 X축과 그래프의 Y축으로 각각 분해를 한 힘 한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X축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을 Fx, Y축에 존재하는 힘을 Fy라고 표현했을 때 각각 그 화살표의 길이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로 힘의 크기를 정할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힘 분해한다면은 평행사변형 그리는 거니까, 맞지? X축에 평행한 선이라면은 요만큼의 길이를 나타내야 될 거고, Y축에 평행하다면은 요만큼의 길이를 나타내야 되겠죠? 따라서 Fx, 즉 X축에 존재하는 힘은 요만큼, 이거를 Fx, 그 다음에 Y축에 존재하는 힘은 요만큼, Fy.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각각 분해를 해낼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서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물체에게 비스듬한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버립니다. 그렇다면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일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힘 중에서, 이 비스듬한 F라고 하는 힘 중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에 해당하는 바로 수평 방향의 힘의 크기를 계산을 했을 때 그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를 곱한 것을 우리가 일의 크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지? 자, 이 그림을 다시 좀 옮겨보면요. 예를 들어 F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X축과 Y축으로 각각 분해해내면은 요 길이만큼이 Fx, 그리고 요 길이만큼이 Fy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연결해 보면은 여기에 작은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 그랬을 때 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F, 밑변의 길이가 Fx, 높이가 Fy라고 하고, 이때 요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는,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각각 길이들의 비율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사인 세타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거분의 요거가 될 테니까, 그지? F분의 F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힘 FX를 Fy, 그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Fy라고 하는 힘을 계산하려면은 F를 넘겨버리면 됩니다. F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맞지? 자, 그리고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코사인 세타는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될 테니까, 그지? F분의 Fx, 맞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x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F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것 말고도 이제 탄젠트 세타 같은 게 있을 텐데, 탄젠트 세타야 어차피 fx와 fy 값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fx와 fy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큰 의미는 없겠죠. 맞지? 어찌됐건 이렇게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로 가지고 우리가 fx의 크기나 fy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fx는 f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fy는 f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때 요 사이의 각이 세타라면은, 그지? 이 F만큼의 힘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은 수평 방향에 해당하는 Fx만큼의 힘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1의 크기는 힘은 Fx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뭘 곱한다? S를 곱한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은 F 코사인 세타에다가 S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어찌됐건 물리 1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는 작아지겠죠. 맞지? 그렇다면 당연히 그 물체에게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순수한 힘은 줄어들 것이다.
맞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우리가 FY의 힘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FY는 F 사인 세타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맞지? 세타 값이 커질수록 사인 세타 값은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도리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힘이 0이 되는 조건에 물체의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힘이 전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FY가 되버리는 거죠. 따라서 수평 방향에 F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물체가 이동을 해도 일의 크기는 0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로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니까 뭐 마찰력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찰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리 원에서는 지금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아시겠죠? 만약 마찰력이 존재한다면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fx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을 빼줬을 때 그 힘이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알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 fx에서 저 마찰력 f만 빼서 알자임을 계산한 다음에 이동거리 s를 곱해주면 1의 크기로 변환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세 번째 일률 나와 있네요. 일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쭉 배울 때 선생님이 각각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힘이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요 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파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파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파워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몇몇 학생들은 포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힘은 포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줄여서 F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파워 이러면은 그냥 느낌상 힘이잖아. 그죠? 야, 너 파워 좋은데? 그러면은 힘이 좋은데? 이렇게 그냥 느껴버리잖아. 맞지? 그런데 엄연히 따지자면요, 파워가 좋다라는 것은 일률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 뜻을 일률이라고 쓰고 있고요. 오케이?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워가 좋다는 말은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게 힘이 세니까 일을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어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건 일을 잘하는 거잖아. 빨리빨리 일을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머리가 스마트한 것도 파워가 좋은 거예요. 그죠? 머리가 좋은 거. 예를 들어 상자들이 있는데 한 상자가 한 10개 정도 쌓여있어요. 근데 상자가 별로 안 가벼워. 안 무거워. 그런데 그걸 1층에서 2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그걸 하나씩 이렇게 그냥 들고 이렇게 와서 1층부터 2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고 있고, 어떤 애는 그걸 한 2-3개씩 이렇게 들고 옮겨요. 그러면은 누가 일률이 좋은 거야? 두 번째, 2-3개씩 막 들고 움직이는 애가 좋겠지.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한 번에 카트를 가지고 띠띠띠 옮긴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냥 2층으로 옮길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훨씬 일률이 좋은 거야. 예전 어렸을 때 혹시 이렇게 TV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빨간 초 파란 거 막 이렇게 쫄쫄이 입고 나와가지고 지구 평화 지킨다고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들 있잖아. 빨간색 옷 입고 1호 막 파란색 옷 입고 2호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애들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기억나는 애들 중에 하나가 그 파워레인저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파워레인저가 선생님 기억에 이제 5명이었는데 그 아이들 보면 참 지구 평화를 지킨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렸을 때는 그런 용사들, 그 파워레인저들을 참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그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굳이 꼭 걔네들이 지구를 평화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 상대 악당이요, 너무 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착한데 그 악당 두목이 있잖아. 근데 맨날 부하들이 그 지구를 이제 가지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매번 깨져갖고 들어오잖아. 그런데 항상 용서를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회를 주거든. 그럼 또 가가지고 또 깨닫고 들어오면은 처음에 막 뭐라 그러는데 또 넘어가잖아. 지도자의 역할을 참 충실히 하는 거죠.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참 잘 아끼면서 그지? 계속해서 기회를 줘서 계속해서 어떤 성공의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항상 마지막에는 꼭 큰 로봇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괴수들끼리 이렇게 싸우잖아. 근데 항상 주인공들이 합체해가지고 싸우게 되는 그 로봇과 악당에서 나오는 그 로봇이나 괴수 같은 것들이 막 싸울 때 처음에는 악당들이 막 이기다가 나중에 꼭 한 방으로 끝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악당 보스의 입장이라면은 이거를 괴수를 한 명만 내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여러 마리의 괴수들을 내보내면은 절대 못 이길 거 아니야. 그럼 지구를 내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굳이 참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그 성격으로 항상 한 마리씩 내보내죠. 참 대단한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참 경제력도 대단한 거고, 그렇지? 그런 대쪽 같은 그런 성격도 참 대단한 거고. 그런데 그 파워레인저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꼭 악당 한 명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막 5명이 떼거지로 다니죠. 되게 치사하죠. 막 그렇게 싸우는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한 번씩 나오거든. 5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5명이서 몰려다니면 되게 강해. 근데 한 명이 어디 가서 따로 돌아다니다가 꼭 악당들한테 맞고 들어오거든요. 하고 막 온몸이 걸레창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대로 막 그때 기지로 돌아오죠. 나머지 애들이 와 우리가 너의 복수를 해줄게 이런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5명이서 떼거지로 던져가지고 이기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치사한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뭐예요? 파워레인저예요. 맞죠? 걔네들은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일까? 그 친구들은 파워가 좋은 애들이야. 파워레인저잖아.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힘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악당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5명이서 악당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당들을 물리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악당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인류를 높여서 괴수들을 여러 마리를 동시에 갖고 들어오면 걔네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구 평화는 뭐 걔네들이 지구를 다 박살내고 다니지 않냐? 건물들 다 부시고 다니고. 차라리 안 부셨으면 나는데, 그지?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따로 이렇게 등장하는 애들, 뭐 파워포스 레인저 막 이런 애들이 막 등장하더라고. 아 그런 애들은 진짜 영웅이죠. 왜? 파워도 있죠. 거기다 막 포스도 있죠. 아 힘도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지구 평화를 지키는 거지. 파워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시간과도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일의 효율,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공식을 일률 P라고 적은 다음에 단위 시간 T 동안에 하는 일의 양 W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보통 시간 단위는 초단위죠. 그리고 앞서 봤던 인류의 단위는 줄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단위는 줄을 초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 퍼 세크지만 역시 우리는 줄여서 이것을 와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줄 퍼 세크는 1와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1와트는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1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100와트다 이렇게 나오면은 1초 동안 얼마 일을 할 수 있다? 100줄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될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써먹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전동기의 일률이 500와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1초에 500줄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500와트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연결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항상 와트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공식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때 단위 시간 t 동안에 W만큼의 일을 할 때 일의 크기는 힘에다가 이런 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하는 값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힘에다가 속력을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식 역시 인류를 계산하는 공식이라는 것,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공식은 아무 때나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 공식은 예를 들어 일정한 속도를 나타내는 일정한 속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기계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볼까요?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물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이죠. 맞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하나의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힘이 예를 들어서 뭐 10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동하는 속력이 2m/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때 이 컨베이어 벨트 인류율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가야 되죠. 이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과연 이 물체가 어디까지 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초 동안 물체가 이동을 한다면은 초당 2m를 가니까 당연히 2m를 가 있겠죠. 맞죠? 그렇다면은 이때 인류율 P는 시간분의 1의 양. 이때 시간 1초 동안에. 그지? 힘은 10N을 줘서 2m를 가는 거니까 10 곱하기 2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20W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컨베이어 벨트가 일정한 속력을 나타낸다면 이때 인류는 그냥 힘에다가 뭘 곱해도 된다? 속력을 곱해도 된다. 따라서 10 곱하기 2m/s. 따라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20W.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래프를 보니까 모든 그래프는 X축은 거리, Y축은 힘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항상 과학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X축과 Y축의 물리량 같은 것도 보셔야 돼요. 자, 이때 X축은 거리, Y축은 힘. 그랬을 때 처음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거리가 증가를 해도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일정 시간 동안의 아랫면의 면적의 크기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에 해당한다? 1의 양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힘의 크기가 단위적으로 시간 단위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면은 그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랫면의 면적이 결과적으로 뭐에 해당한다? 1의 양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힘과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가 거리에 따라 힘이 일정하게 증가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전 아랫면의 면적은 일정 거리까지 아랫면의 면적은 곧 1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랫면의 면적 계산할 때 2분의 1 F S로 가지고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맞지?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X축과 Y축의 힘과 거리 그래프가 나오면은 아랫면의 면적은 1의 크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래 나와 있는 문제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뒤로 쭉 넘어가셔서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죠. 그치? 자, 우리가 이제부터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에너지는 우리가 E라고 적죠. 그치? 에너지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물리량. 그죠? 아까 일률도 이제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의 그 물리량이죠.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벌써 중학교 때 이 역학적 에너지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배웠었던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앞서 봤던 일의 단위도 줄이었고요. 에너지의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이죠.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환이 될 거고요. 어떤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그 물체의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한 물체가 일을 받으면 그제 반대로 그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벌써 중학교 때 일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벌써 살펴보았었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는 에너지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만 일단 먼저 다룰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에너지 중에서 어떤 물체가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움직이는 속력, 빠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의 총량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로 각각 구별해줬죠.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부터 먼저 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쓰고 이때 운동의라고 하는 뜻에 키네틱을 붙여서 K라고 적어주는 게 운동 에너지예요. 뭐 그때마다 뭐 문제나 아니면 교재에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뜻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물체가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빠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지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에너지의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이야기하면 이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죠.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가 바로 빠르기, 즉 속력을 가질 때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바로 볼 수가 있죠. 공식은 운동 에너지 K는 그죠? 2분의 1에다가 그 물체의 질량 m에다가 속력 V의 제곱으로 가집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 정해져 있는 거죠. 맞죠? 주의할 점은 이때 단위가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그리고 움직이는 속력은 미터/섹으로 계산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단위는 줄 단위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 에너지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앞에서 속력, 속도 개념 배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속력을 넣든 속도를 넣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제곱이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 속도 같은 경우에 기준점에 대해서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지만 어차피 제곱해버리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력을 넣든 속도를 넣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크기만 넣어버리면 되죠. 운동 에너지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는요 2라고 적은 다음에 위치의라고 하는 뜻의 포텐셜을 붙여가지고 보통 P라고 적습니다. P.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를 봤을 때는요, 그 위치 에너지가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질 때 그때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겁니다. 두 가지로 볼 건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대해 높이 h를 가질 때 그때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라고 정리하면은 9.8 mh라고 하게 됐었고요. 아니면은 mgh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를 9.8 mh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m은 질량이죠. h는 높이고요. 역시 단위는 킬로그램, 얘 단위는 미터가 되어야지.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요 9.8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요 숫자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G, 바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이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어찌됐건 이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mgh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표현이 없다면요, 우리는 보통 중력과 속도 g는 9.8로 계산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참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애매하잖아요. 계산하기 좀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중력과 속도 g는 10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년 높아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건 맞는데 이런 9.8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별 의미가 없는 숫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0.8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의미는 없거든요. 다른 것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중력과 속도를 9.8m/s의 제곱으로 쓰지 않고 10m/s의 제곱으로 푸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건 문제에서 이제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계산하십시오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안 해요. 많이 안 합니다. 왜? 많이 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너 다 알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다른 과목들도 그렇겠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선형 구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과학을 배워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과학을 배워간다고 쳤을 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뭔가 새롭고 어려운 걸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을 띠면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학년별로 똑같이 다시 배운단 말이에요. 다시 배우면서 거기에 대한 용어들을 바꿔나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서 살을 붙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항상 예전에 배웠으면은 너 이미 알고 있지. 이것을 기본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너네들은 안 물었대. 시험 보려고 열심히 준비했을 때 그 당시에는 머릿속에 반짝한데 그러면서 1년 지나면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네 다 알지? 이러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에서 자 이거 위치 에너지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문제 안 나와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중학교 애들이 푸는 건데 분리 1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고 있겠어? 안 그래?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탄성 에너지랑 탄성 위치 에너지랑 탄성 에너지랑 탄성 위치 에너지랑 앞에서 뭐 탄성력에 대한 내용 배웠었죠? 탄성 에너지 배웠었나요? 그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물체에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 중에 탄성력이 있어요. 그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앞에 단원에서 다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탄성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기서는 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다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탄성력이 추가되고 마찰력이 빠졌는데 탄성력도 사실은 대단히 심도 있게 다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을 탄성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좀 해보면요.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힘. 그죠?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죠? 이렇게 어떤 물체가 변형이 됐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물체를 우리가 탄성체라고 표현합니다. 고무줄이랄지 음수철이랄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 같은 것들은 힘가해서 모양을 변형시켜도 원래대로 되돌아오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 물체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습니까? 탄성체의 반대. 그런 것들을 소성체라고 표현해요. 소성체. 소성체는 탄성력이 없어요. 그런데 탄성체들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용수철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요만큼 되었을 때 이때 힘을 줬을 때 이건 내가 주는 힘이죠. 그지? 그러면은 용철이 이렇게 변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길이에 비해서 그만큼이 변형이 된 거죠. X만큼. 그랬을 때
손을 딱 놓는 순간에 얘네들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우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 h를 가질 때 가지는 에너지죠. 맞지?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이 m이고 높이가 hm일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mgh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것은 이 물체가 지면에 있을 때 요만큼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하는 일의 양과 똑같은 거죠. 맞죠? 이때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하는 일의 양은 그 물체의 무게에다가 물체가 이동하는 높이 이것을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무게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질량에다가 정해져 있는 중력과 속도 g를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높이 h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mg니까, 그지? 이 값이 서로 똑같을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기서 내가 무게만큼의 힘을 줘서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 맞지? 그러니까 내가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한 거지. 그 상태에서 손을 띡 놓으면은 이 물체는 중력에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지면에 딱 도착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전부 0으로 바뀌고 그 에너지는 전부 다 1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전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1로 넘어와서 내가 힘을 줄 겁니다. F만큼의 힘을 줘서 X만큼 잡아당겨서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결과적으로 그만큼 1을 한 거지. 내가 여기까지 잡아당기는 거가 1을 한 거잖아. 근데 손을 딱 놓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때 예를 들어 여기에 물체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친다면은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내가 잡아당겨서 여기까지 딱 놓은 다음에 탁 손을 놓으면 원래대로 딱 돌아와서 원래 지점까지 딱 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때 처음처럼 딱 정지를 해버릴까요? 아니죠. 가는 동안 계속해서 가속돼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점까지 돌아와도 얘는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 버리겠지?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 지점에서도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속력을 가져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운동 에너지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내가 잡아당겨서 일을 했으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생겼을 거고, 그지? 그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에 의해서 얘가 에너지를 가진다 해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처음과 나중에 위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대해서 X만큼의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다시 탄성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탄성력 F는 설명했던 것처럼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근데 저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변형된 길이 X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X는 변형된 길이. 그랬을 때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은 이때 변형된 길이 X와 탄성력 F 사이의 관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비례관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체를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더 많은 탄성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힘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 일정한 기울기를 우리가 K라고 한 다음에 이 K를 용수철을 잡아당겼을 때는 용수철마다 정해져 있는 숫자, 함수값이다 해서 용수철 상수라고 표현하든가 아니면 다른 말로 탄성 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한 지점에 어떤 힘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변형된 길이 X에 비례할 텐데 상수값이 있다면 그것을 곱해가지고 힘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F는 용체 함수 K에다가 변형된 길이 X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아. 이때 이게 이제 용수철 상수인데 용수철 상수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예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용철 상수를 계산할 때는 용철을 늘려보는 거야. 그랬을 때 단위 길이당 도대체 힘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미리 다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용철마다 용철 상수값은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 단위로 뉴턴 미터를 쓰고 있다는 것은 힘의 단위를 뭐로 쓰겠다? 뉴턴 단위로 쓰겠다. 변형된 길이 단위를 뭐로 쓰겠다? 미터 단위로 쓰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성력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용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용수철에게 내가 힘을 줘서 요만큼 잡아당길 겁니다. 내가 주는 힘이 있겠지. 이건 내가 주는 힘이야. 그랬을 때 지금 이 물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 길이를 x 미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럼 이때 이 물체가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무슨 힘이 생긴다? 탄성력이 생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F만큼의 힘을 줘서 X만큼 변형시키는 동안 해준 일의 양과, 그지? 지금 현재 요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그 위치 에너지 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당기는 동안 해준 일의 양과 이 물체가 여기에서 가지게 되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서로 같아야 된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저 그래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그래프에서는요, x 변형된 길이, 그 다음에 여기가 f, 이게 뭐야? 탄성력이야. 맞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각의 지점에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탄성력의 크기는 내가 주는 힘의 크기랑 어떨까요? 똑같겠지. 맞지? 내가 여기까지 잡아당겨서 얘가 안 움직이게끔 버티려면은 최소한 탄성력의 크기랑 똑같은 힘을 줘야지만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힘이 결과적으로 내가 주고 있는 힘과 완전히 동일한 거야. 맞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대. 아까 우리 X축과 Y축이 각각 이동 거리와 힘에 관련된 그래프라면은 일정 거리까지 움직였을 때 이 아랫면의 면적이 뭘 의미한다? 1의 크기를 해요. 맞지? 그랬을 때 그 1의 크기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2분의 1에다가 거기다가 힘 F에다가, 그지? 이동거리 X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아랫면의 면적을 계산했을 때가 바로 여기 X만큼까지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X만큼 이동을 했을 때 내가 해준 일회양이죠. 근데 그 해준 일회양이 뭐랑 같아? 위치 에너지랑 같다고. 맞잖아. 여기에서의 가지는 위치 에너지. 그럼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2분의 fx로 계산해야죠. 그런데 이때 2분의 1에다가 f라고 하는 게 내가 준 힘이자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kx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f 대신에 kx를 넣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다시 x를 곱해주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 x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그치? 네. 왜 각도랑 x가 제곱한 거예요? 각도랑 x가 KX에서. kx를 곱한 거냐고? 봐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비례한다라고 하죠. 물고기맛과 비례하는 거잖아. f가 커지면 x도 같이 커지는 거잖아. 비례한다는 거 일정한 상수값으로 커진다는 거지. 그치? 비례한다 일정하게 커진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수학에서 비례한다라는 것을 같다라고 놓기 위해서는 그 숫자를 딱 정해놓은 숫자 하나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상수값이 되는 거거든.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김씨가 제일 많지. 그래서 상수 중에서 김상수 씨를 넣어주는 거야. K값을. 그래. 이런 드립은 안 맞는구나.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숫자인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게 기울기가 K잖아. 너 이거 잘 봐. 너 수학에서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 아니야? 그러니까 X분의 F잖아요. 이거 정리해보면은 공차 K는 X분의 F로 계산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비례한다라는 걸 갖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상수값을 보내주는 겁니다. 되니? 자, 네. 그 F가 그 벡터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동경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KX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 내가 주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얘를 플러스로 놨을 때 탄성력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것들로 본다면은 이때 탄성력의 크기는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맞아요. 맞죠? 그래야지만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탄성력의 방향은요, 그 물체가 변형된 방향의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가 되시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변형된 방향과 반대예요. 그랬을 때 그 변형된 방향과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탄성력의 힘의 크기와 방향성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에너지죠. 에너지는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생각 안 해도 돼. 크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물론 에너지에서도 사실 방향성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나요? 자, 지금 우리가 했었던 에너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역학적 에너지는 한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 이 K와 위치 에너지 이 P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봤었던 운동 에너지는요, 물체가 속력을 가질 때 에너지. 그러면서 공식이 딱 하나 정해져 있었죠. 2분의 1 m v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력, 속도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맞죠? 질량도 방향성이 없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치 에너지를 m, g, h로 계산한다. 맞죠? 자,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 x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포인트를 본다면 다 세 가지 공식 다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운동 에너지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예전부터 많이 다루셨었던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물어보기보다는 묶어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본다면 한 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새롭게 추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따로 문제에 출제가 돼요. 따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잘 보면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과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죠? 정말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 잡아당겼어.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여기서 2분의 1 k x의 제곱이란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마찰을 무시해버린다면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물체가 원래 지점까지 되돌아왔어요. 그래도 이 물체는 계속해서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거든. 단 기준점에 대해서 기준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자체는 없는 거지. 맞죠?
위치 에너지가 있으려면 x라고 하는 변형된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적으로 돌아오면 x가 없을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는 없는 거야. 그럼 그 에너지는 다 어디 갔을까? 운동 에너지로 갔겠지.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여기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값이랑 같아 이러면서 계산을 할 거거든. 알겠어? 근데 봐봐요. 공식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막 문제 풀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공식 자체를 잘못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부분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된 내용이 페이지 30쪽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운동 에너지랄지 위치 에너지를 각각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맞죠? 그랬을 때 이미 결론은 그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마찰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찰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와의 마찰은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 지면과의 마찰도 역시 다 무시를 했을 때, 그랬을 때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두 가지를 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더한 값이 항상 서로 같아야만 한다면은 이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말고도 수많은 에너지의 형태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런 에너지끼리는 한 종류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에너지로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마찰을 무시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마찰이 존재를 한다면은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마찰에 의해서 일부 열 에너지 같은 형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보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만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무시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보존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물체가 변위할 때, 위치가 변화가 생길 때 희미한 일이 두 위치 에너지의 차이로만 결정되고 운동 경로와는 관계가 없는 힘이고 보존력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보존력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서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중력이나 탄성력, 만유인력이나 전기력 같은 이런 어떤 거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보존력이라고 하는 힘을 실질적으로 교재나 문제에서 봤었던 경우는요. 딱 한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논술 문제. 논술 문제에서 보존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 원 단원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존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마찰이 무시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간에 전환될 수 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저 전환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운동 에너지는 한 종류만 봤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두 종류를 봤습니다. 그 두 종류가 하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고 또 하나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죠. 그랬을 때 그 위치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질량 m짜리 물체가 높이 h만큼의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물체가 아래쪽으로 자유낙하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 모든 마찰은 무시를 할 겁니다. 되겠지?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자, 일단 물체가 h 높이에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를 더하는 것? 운동 에너지나 미치 에너지를 더하는 것. 그러니까 이 K와 이 P를 더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지금 기준면에서 높이 hg 위치에 물체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다면은 이때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버린다면은 이 값 자체는 얼마가 되버리는 거야? 이 값 자체는 0이 되버리는 거죠. 그런데 늙어가니까 손에 힘도 빠지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물체는 h 높이만큼의 기준면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는 존재해요?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겠지.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m, g, h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곧 뭐에 해당한다? m, g, h만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질 거예요. 근데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동안에는 지금 현재 기준면에 대한 높이 h는 감소를 하기 시작하겠죠. 아, 역시 깨졌군요.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은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분필, 색깔 분필이 굉장히 비싸요. 깨지면은 가슴이 아프나?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얼마씩 할 것 같아? 박스요. 하나에? 한 개요? 한 개. 분필 한 개. 분필 한 개 얼마? 1,000원? 1,000원? 야, 이거 분필 하나에 1,000원이면 어떻게 써 이거? 비싸지. 비싸다니까? 너 있잖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그 조그만한 분필 있지, 문교 분필. 그게 개당 한 10원 정도예요. 개당 10원 정도. 그럼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비싸다면? 요것도 비싸. 하얀색 분필도. 하얀색 분필도 그냥 그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분필보다 비싸거든. 이게 한 개당 한 150원입니다. 하얀색. 그리고 이 색깔 있는 분필은 이게 지금 보면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아니거든요. 약간 형광색을 띠고 있어. 그지? 약간 노란색하고 달라. 야, 차이 보여줄까? 이것도 비싼 건데 일반적인 노란색이 이래. 선생님이 쓰는 거는 색깔이 좀 다르죠. 차이 보이니? 형광색인데 개당 한 4,5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깨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냥 얘만 보는 분들이 약간 그냥 얘만 보면 그냥 노란색이랑 똑같이 보는 그렇지. 근데 약간 좀 달라요. 너네들이 눈에 좀 잘 보이게끔 색깔 쓰고 있는. 어찌됐건 깨졌다. 떨어지면서 높이는 감소할 겁니다. 대신에 뭐는 증가해요? 속력은 증가하겠죠. 맞죠? 그러면 물체가 완전히 기준면에 딱 도착을 했다고 쳐봅시다. 물체가 완전히 기준면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을 때도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따지면은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만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때 물체가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h는 감소하고 높이 속력 v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면에 도착했을 때 속력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 속력은 최대값을 나타내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h는 얼마? 0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렇다면은 이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 위치 에너지는 0이 돼야죠. 높이 h가 0이니까. 그러면 기준면에 도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뭐랑만 같다? 2분의 1 mv의 제곱만큼과 같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유낙하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물체의 마찰을 무시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mgh와
기준면에 도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만일 물체가 떨어지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높이를 h'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속력을 v'이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에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는 거예요. 그지? 그렇다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존재하죠? 위치 에너지 존재하죠? 그럼 각각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 m g h'이 될 거고, 맞지? 그랬을 때 이 값도 역학적 에너지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 세 개는 모두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자유낙하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런데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의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축을 에너지의 크기라고 하고 이걸 역학적 에너지 크기라고 할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크기라고 할 거고, y축을 높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높이가 최대 높이인 h입니다. 그럼 h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전부가 mgh만큼이나 되겠죠. 그 크기를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크기만큼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지면에 도착을 해도 결과적으로 2분의 1 mv의 제곱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질 테지만 그 값은 결과적으로 mgh랑 똑같죠. 그렇다면은 물체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변화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면은 어디에서나 항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체가 h 높이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h가 일정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맞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 자체도 일정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맞지? 요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 h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높이가 일정하게 감소할수록 위치 에너지도 일정하게 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mgh만큼이 전부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을 했지만 h의 높이가 감소할수록 점점 에너지의 크기는 작아질 거고요. 그리고 끝내 기준점에 도착을 해버리면 h의 높이가 0이 돼버릴 테니까 위치 에너지 크기는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 에너지 크기 중에서 위치 에너지만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위치 에너지 크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지금 공간에 있는 게 바로 위치 에너지 크기라는 거예요. 맞죠? 처음에는 이만큼이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맞지?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 요 부분은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높이는 감소하지만 속력은 증가해야 되잖아. 맞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완전히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고 나머지 감소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곧 뭐에 해당을 한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둘을 더하면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따라서 처음 높이 h에서 딱 절반만큼에 해당하는 2분의 h인 지점에서는 지금 현재 요만큼이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위치 에너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거고, 그 절반만큼 감소한 값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테니까 요 에너지 크기랑 요 에너지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속력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아니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에너지예요. 맞죠? 이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합니다. 맞죠?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질량이나 중력 가속도 자체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mg, h 중에 m과 g의 값은 일정해요. 하지만 h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h,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요,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보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이때 2분의 1과 m이라고 하는 질량 값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속력의 제곱근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근데 이거는 공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 항상 운동 에너지니까 질량이 항상 일정하다면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물체의 빠르기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지금 아래쪽에 2배가 큰 거지. 이건 이해가 되지? 그지? 예를 들어 전체 크기를 2라고 본다면은 얘가 여기서 1, 얘가 여기서 1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또 2를 가지게 될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가 2배라면은 이때 여기서의 가지는 속력을 V1, 여기서 가지는 속력을 V2라고 한다면은 이때 V2는 V1보다 2배가 빠른 게 아니고요. 루트 2배만큼 더 큰 겁니다. 그래야지만 루트 2배만큼 커야지 그것을 제곱하면은 2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해돼? 여기서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V1의 제곱이죠. 여기서는요 2분의 1m V2의 제곱이잖아요. 맞지? 근데 이게 서로 같으려면은 이게 2배가 크려면 이게 여기서보다 여기가 2배가 더 크려면은 2분의 1m에다가 루트 2 곱하기 V1의 전체 제곱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만 이게 2분의 1m V1의 제곱의 2배거든요.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알았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알겠죠? 굉장히 좋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곱근은 이해가 안 간다고? 간단한 거야. 볼래? 예를 들어 위치 에너지가 4배 커요. 다른 것보다 4배 큽니다. 그러면은 V의 제곱값이 4배 큰 거거든. 그러면은 V를 제곱한 게 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얘는 2배가 되겠지. 맞지? 이해가 되니? 속력이 2배 빨라야지 4배가 커지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얘가 2배 커. 그러면 제곱, V의 제곱이 2배 큰 거지. 그러면은 속력은 루트 2배만큼 커야지. 그래야지 루트 2를 제곱하면 2배가 나올 거야. 그런 거. 아시겠나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그려줬던 이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수업한 거 이렇게 칠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끔찍하네요. 그죠? 분리는 못할 과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재밌죠? 엄청 재밌어. 근데 칠판만 딱 봤을 때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저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칠판에 한글이 없어집니다. 점차 한글이 없어져. 지금도 사실은 설명 좀 잘해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한글로 적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안 적어도 되거든. 맞지? 친절하게 한글로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나 다라 마바나 배웠던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점점 갈수록 한글은 줄어들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지금까지 봤던 거는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 즉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관계를 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을 무시한다면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 값도 운동 에너지 이 K에다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했을 때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마찰 무시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 중에 탄성력 위치 에너지 설명하면서 이미 얘기는 다 끝났던 거예요.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기준점에 있는 어떤 물체가 용처에 매달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용처를 잡아당겨서 처음 길이보다 x만큼 변형을 시킬 겁니다. x만큼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 가지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 역학적 에너지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속력이 얼마? 속력이 0인 거죠. 정지 상태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운동 에너지 얼마야? 운동 에너지 0이지. 대신에 위치 에너지는 x만큼 변형이 됐으니까 2분의 1 k x의 제곱으로 더할 수 있잖아요.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2분의 1 k x의 제곱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손을 딱 놓는 순간에 물체가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갈 건데 이 과정에서 x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지? 위치 에너지 값이 감소하겠지. 자, 요렇게 가는 동안에 x의 길이가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뭐가 증가해요?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생겨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지금 요 지점은 기준점으로 돌아온 상태가 되는 거고 이때도 우리가 마찰을 무시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두 개를 더한 것만큼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 위치 에너지는 0 맞죠?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이때까지 속력이 계속 증가를 했을 테니까 이때가 최대값이 되어버리겠지. 맞지? 그럼 속력이 있으니까 이때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2분의 1 mv의 제곱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관계에서 여기 최대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가지게 되는 2분의 1 k x의 제곱의 값이랑 물체가 기준점으로 돌아갔을 때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 v의 제곱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런데 만일 물체가 중간쯤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때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다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걸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자유낙하에서 h 높이에서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의 보존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와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버렸죠.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처음에 있던 높이로부터 딱 절반만큼 왔을 때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이었어? 1대 1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x만큼 변형을 시켰을 때 그리고 또 중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즉 2분의 x만큼의 지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과연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이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항상 동일하게 나옵니다. 완전 동일하게. 왜냐하면 달라지기가 좀 힘들어요. 볼까요? 자, 그래프를 하나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까 우리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형된 길이 x와 탄성력 f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지금 현재 변형된 길이와 탄성력의 크기는 비례한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만큼 변형시켰을 때 최대 탄성력의 크기가 f만큼 가해질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요 아랫면의 면적만큼이라고 했지? 맞지? 그랬을 때 요 아랫면의 면적이 곧 내가 해준 일의 양이자 얘가 x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뭐다? 위치 에너지다. 맞죠? 근데 그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x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
x까지 왔을 때 이 면적만큼 일한 거고 이만큼 위치 에너지 생긴 거고 이만큼이 곧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증명되죠? 그런데 돌아갈 겁니다. 돌아갔을 때 절반만큼으로 딱 돌아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절반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위치 에너지 절반으로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 그만큼 늘어나니까 똑같이 1대1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힘의 크기가 변해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봐. 얘가 지금 x 위치에 있을 때 0에서부터 x까지 잡아당겼을 때 내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 맞지? 그런데 만일 2분의 x만큼 왔다면은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 여기까지. 맞지? 그럼 요 지점이 지금 2분의 x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서 기준점에서부터 2분의 x만큼 잡아당겼을 때 내가 해준 일의 양의 크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지? 그럼 이만큼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 크기만큼이 지금 현재 2분의 x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예요. 자, 다시 거꾸로 갑니다. 요 지점까지 잡아당긴 일의 양이 빨간색 면적이야. 그런데 돌아가면서 기준점에 딱 절반만큼 오니까, 그지? 그때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는 여기에 있는 노란색 면적만큼. 맞죠? 그럼 나머지 면적은 뭘까? 나머지 면적? 그렇죠. 나머지 면적이 바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굳이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다른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3개. 즉 2분의 x가 되는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는 여기서는 1대1이 아닙니다. 1대 3이 되는 거죠. 알겠어? 이거랑 이거를 잘 비교시켜요. 알았어? 자유낙할 때는 처음 높이의 절반만큼 딱 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비례해버려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이것 때문이거든. 위치 에너지가 높이에 비례해버리니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절반만큼 높이가 감소했으면 당연히 그만큼 똑같은 크기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좀 다르지. 왜냐? 위치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변형된 길이 x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x의 제곱에 비례해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곱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니까 전체 면적의 4분의 1밖에 안 차지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없어진 게 아니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딱 절반인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1대 3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끝! 그러면 끝이에요.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거고, 요렇게 용철이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얘가 원래 점 딱 돌아온 다음에 정지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최대값을 가지니까 다시 밀고 들어가 버리거든. 그런 다음에 다시 밀어서 처음에 요 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때까지 쭉 밀고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튕겨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모습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해버릴 거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단진동이라고 표현해요. 단진동. 그런데 그냥 단진동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가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제일 밑에 보니까 이번에는 탄도진자라고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탄도진자도 역시 뭐 우리가 특별히 다루는 부분은 아닌데 앞에도 우리가 봤었던 충돌의 세 종류 중에 비탄소 충돌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두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봐. 야,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내신 문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 탄도진자라는 게 실제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총의 성능을 조사할 때, 성능 검사할 때 씁니다. 뭐냐면은 나무도막 같은 걸 저렇게 매달아 놓고 총알을 쏘는 거야. 총알을 빵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알이 날아가다가 나무도막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 속으로 퍽 하고 처박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이때 나무도막과 총알이 함께 움직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자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지? 그랬을 때 요 높이 H, 기준면에 대한 높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총의 성능을 확인해보는 실험이 탄도진자입니다. 탄도진자. 근데 봐봐. 이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그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봐봐요. 자, 총알의 질량을 스몰 m, 나무도막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이 녀석이 처음에 움직이던 속력을 V라고 합시다. 알았지? V만큼의 속력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쿵 하고 충돌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가 튕겨나가는 속력을 V'이라고 해봅시다.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동량 보전 이거부터 생각을 하면 돼요. 운동량 항상 어떤 충돌에서나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 그랬지? 좋아. 그러면은 충돌 전에 운동량 일단 이 탄도 총알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있겠지? 질량이 m이니까 m에다가 속력 v 이게 지금 총알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 거기에다가 나무도막도 처음에 질량 라지 m을 가지고 있는데 속력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속력이 얼마야? 0이지. 0을 곱해주고 이게 충돌 전이죠. 그런데 충돌 후에는 얘네들이 서로 합쳐지잖아.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m 플러스 라지 m 이렇게 바뀔 거고 이때 함께 움직이니까 속력을 v 프라임으로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맞죠? 이 관계가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럼 어찌됐건 이거는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튀어나가는 속력이 얼마지? 하면서 v1은 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넘겨가지고 스몰 m 플러스 라지 m분의 스몰 m v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좋아.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 속력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처음에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V'의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나중에 얘가 높이 H만큼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에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같을 것이다. 근데 어차피 처음에는 뭐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 그리고 나중에는 뭐밖에 없어? 위치 에너지. 따라서 처음에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그죠? 이게 전체 질량이겠지? 거기에다가 처음에 움직이는 속력이 얼마였어? V'이란 말이야. 맞지? V'의 제곱 요게 지금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겠죠? 근데 나중에 위치 에너지로 바뀔 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mgh니까 질량 얼마야?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죠. 그죠? 여기에 중력 가속도 g를 곱할 거고요. 이때 올라가는 높이는 h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h를 곱한 거. 이게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서 v' 정리했잖아. v'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또 식정리를 해주는 거야. 식정리를 해서 h가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봐서 얘가 얼마만큼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총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한다든가 서로 다른 총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한다든가 그런 거를 실제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마 수업 시간에 아니면 시험 시간에 총을 써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 과정을 해보는 것. 어떤 수치를 진짜로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것. 이렇게 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g이고 얘가 뭐 100g짜리고 얘가 처음 날아갈 때 100m/s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뭐 이렇게 수치를 다 넣어주면은 다 계산이 돼버려요. 맞지? 그래서 나중에 H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야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뤄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면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아예 한 번도 못 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나중에 해볼 수 있다는 거지. 물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공식들과 어떤 물리학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도대체 어떤 공식과 물리량을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뭘 써야 되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해답을 못 찾았다면은 삥 돌아가서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중간에 가서 포기를 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물리는 못할 과목, 어려운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물리 문제는 한번 풀어보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봐도 사실 그게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타입은 이런 것을 쓰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런 문제는 운동량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지. 이렇게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같은 문제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눠서 계속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게 물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잘 푸는데 왜 나는 생각이 안 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1번 에너지 부분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물리 1의 1단원의 중간 이상 정도를 좀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뭐가 있느냐?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이제 아인슈타인급이 되보는 거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뒤에 있는 상대성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했었던 우리가 과학에서 쓰는 기본 법칙들,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법칙들 그리고 또 나온 수많은 물리량들 그것을 정리하는 게 도리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